여러분, 형제에게 돈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 돌려받으셨나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형이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년 후에 꼭 갚을게. 형 좀 믿어줘. 1년이 지났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형은 새 차를 뽑았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내 돈은 안 돌려줄 거야? 형이 화를 냈습니다. 형제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날 그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200년 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함께하면 정은 반드시 상한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의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제끼리 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아니, 오히려 왜 반드시 해야 하는지,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말하는 형제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세 형제 중 둘째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국어 85점, 수학 90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은? 형은 국어 95점, 수학 100점. 그날 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85점은 85점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을, 형의 95점과 비교될 뿐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형제관계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편애를 꼽았습니다. 한쪽을 치우치게 대하면 반드시 원망이 쌓인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불공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누가 더 사랑받는지,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있는지, 누구의 실수는 용서되고 누구의 실수는 지적당하는지. 비교는 사랑을 경쟁으로 바꿉니다. 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더 사랑합니까? 형이나 동생을 더 사랑합니까? 90%가 넘는 아이들이 형이나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모든 형제가 똑같이 답했다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모두 나는 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형제관계의 비극입니다. 실제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을 느낍니다. 형제와 비교된 사랑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형제 사이의 불화는 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형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동생은 난처했습니다. 그 돈은 동생이 10년간 모은 전세 자금이었으니까요. 형, 미안한데 그 돈은 내가 집 구하려고 모은 돈이라.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잖아.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고. 형 믿어봐. 동생은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형제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형의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형은 미안해했을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형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형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면 다툼이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요? 형제 사이의 도움은 은혜입니다. 베푸는 사람의 선택이고 받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형제니까 도와줘야 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 말들은 모두 은혜를 권리로 바꾸는 말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백성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형제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제라고 해서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된 사랑은 원망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자 당연히 그녀가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언니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언니는 경제적 여유도 있잖아.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장녀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모시기로 한 거잖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효도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은 동생들에게 면죄부가 됐다는 것을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의무로 하는 일은 결국 원망을 낳는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송사를 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형제 간 재산 분쟁은 가장 치열했습니다. 재물을 함께하면 정은 반드시 상한다. 정약용의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백 건의 사례를 지켜본 후의 결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요즘 시세로 10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병원비 대부분 냈어. 그리고 장남이니까 집은 내가 받는 게 맞아.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결혼할 때 집장만 도움받았잖아.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리고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해.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난 부모님 마지막 10년을 모셨어. 형이랑 누나는 명절 때나 왔잖아. 이 집은 내가 받아야 해. 결국 그들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3년간 싸웠습니다. 법원은 3분의 1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그 집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팔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2억 6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영영 보지 않게 됐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년 후에 갚을게. 고.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갚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그 돈. 형이 답했습니다.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형이 화를 냈습니다. 야, 형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돈 이야기 그만 좀 해. 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화를 내다니. 3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차를 바꿨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돈은 언제 갚을 건데? 형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형제끼리 그렇게 따져.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지. 그날 동생은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형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재산을 분명히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형제끼리 돈 이야기를 따지면 정이 없어 보인다고. 계산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정을 지키고 싶으면 오히려 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나눌 때는 명확히 나누고 함께할 때는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형제애입니다. 모호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분명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정약용의 세 형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큰형 정약전, 둘째 형 정약종, 그리고 막내 정약용. 세 사람은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약전은 학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를 저술하며 해양생물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정약종은 신앙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 결국 순교했습니다. 정약용은 제도 개혁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술로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길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완전히는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정약종의 순교. 이것은 가문에 엄청난 화를 불러왔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용도 이 때문에 유배를 갔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형을 원망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뜻은 같을 수 없고 길은 더욱 같을 수 없다. 형제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형제니까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고. 비슷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사였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두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동생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언니처럼 좀 살아봐라. 언니 봐, 얼마나 잘 사니. 그녀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언니가 잘 사니까 본받으라는 건데.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과 언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도 적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는 남보다 더 큰 적이 된다. 왜일까요? 남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형제에게는 기대합니다. 형제니까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나를 지지해야 하고, 나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요. 그래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단 하나. 정약용은 형제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넘지 말 것. 무엇을 넘지 말라는 걸까요? 형제의 삶을 간섭하지 말 것. 형제의 선택을 평가하지 말 것. 형제의 실패를 들추지 말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형제의 도리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야.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카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지금이라도 회사 다시 알아봐.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형은 왜 내 일에 그렇게 간섭해?
형이 답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지. 형제니까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동생에게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동생은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고 커리어에 집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넌 언제 결혼할 거야? 여자는 결혼해야 완성되는 거야. 동생은 불편했습니다. 언니, 나는 지금 이 삶이 행복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혼자 늙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동생은 더 이상 명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동생이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동생에게 언니의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제는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다. 정약용의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도와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평가하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형제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면 나는 선의를 가졌고 상대방은 감사해야 합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보면 나는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은 존중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하지만 정약용의 시각은 다릅니다. 형제는 같은 출발선에 섰던 잠시의 동행자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가족을 만들고 각자의 꿈을 꾸고 각자의 행복을 찾습니다. 이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를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맡은 바를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형제로서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자주 만나는 것?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형제로서의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자기 일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형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전문직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명절 때마다 그는 작아졌습니다.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돈은 벌어? 전시회는 언제 해? 언제쯤 안정될 것 같아? 그는 형제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제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명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했습니다. 형제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지받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와 가깝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증거. 불필요한 간섭을 멈췄다는 증거.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최선은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해치는 관계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관계.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우리는 거리를 두는 것을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충분합니다.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의 불행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Q1. 그래도 형제니까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우고 싶을 때 도우면 됩니다. 하지만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돕는 것은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Q2. 부모님이 형제끼리 자주 만나라고 하시는데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님은 형제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Q3. 형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돕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얼마를 도울 수 있는지,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은 요구하지도 들어주지도 마십시오. 모호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Q4. 멀어진 형제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거리,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새로운 형제 관계 말입니다. Q5.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게 맞나요?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도와주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형제애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자 맡은 바를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